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통신 5번째 시간이고요. 신호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5번째 시간이 되고 있는데 지난 4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통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조금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이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쉬운 과목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전문적인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고 사실 컴퓨터에 대한 얘기보다 통신에 대한 얘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4과목을 통해서 컴퓨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통신이라는 과목 때문에 또 통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강의 속에서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늘날 세계 최고의 그 인터넷 강국, 통신의 강국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통신들이 이러한 원리로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 중에서는 정보처리 기사와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정보처리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이 통신 과목이 조금 재밌고 자신이 있다면 아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자격증 레벨 자체가 기사 레벨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러니까 정보처리 산업기사와 동급의 레벨이기 때문에 시험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사의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문제와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정보통신 개론에 관련된 문제는 다르지만 그 시험의 범위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같이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시험 문제가 사실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 나오는 정보통신 개론과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 나오는 정보통신 개론이 똑같은 과목이고 시험 출제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로 출제가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자격증을 따시고 나중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보통신 개론이라는 이 과목은 면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과목수는, 필기 과목수는 총 4과목입니다. 그 4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정보통신 개론이기 때문에 그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정보통신 개론과 똑같은 과목이죠. 그러니까 한 과목을 면제받고 나머지 3개의 과목을 가지고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사무자동화의 산업기사의 필기를 합격시켜 주게끔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이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이미 취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할 때 이 정보통신 개론이라는 과목을 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정보통신 개론은 시험 안 치시고 나머지 3과목으로만 시험을 치셔서 필기를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사친구의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셔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에게 면제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증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보처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제 1과목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구조, 그리고 운영체제, 그리고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그리고 정보통신 개론.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과목은 이렇게 5과목이에요. 그죠?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외에 말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치겠죠. 자, 전체가 이제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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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문제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만점에 꽈락은 있지만 전체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이미 취득하신 분들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이 정보통신 개론 이 과목은 면제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의 80점 중에서 60%니까 66이 36, 68이 48, 그쵸? 산수가 안 돼요. 48. 그러니까 48점 이상, 80문제 중에서 48점 이상이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 정보통신 개론을 굳이 면제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 과목에서 점수를 평균 점수 12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면
굳이 면제를 받지 않고 이 과목이 점수가 더 잘 나오면 나머지 과목이 점수가 적게 나오더라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모의고사를 쳐보고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점수가 평점보다 낮게 나온다면 면제를 받는 게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 과목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문제를 풀어보니까 선생님이 찍어주는 형태로 중요하다는 형태로 공부를 하니까 이 점수보다 이상이 나온다면 굳이 면제를 안 받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리한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작전을 세우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결론은 뭐 저는 굳이 사무자동화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뭐 이 얘기는 뭐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또 사무자동화를 뭐 따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사람한테도 뭐 상관이 없는 얘기고 뭐 다 들어야 되는 얘기긴 하지만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세한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동일 등급의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단 면제 기간은 필기 합격 후부터 딱 2년간이라는 거. 그 2014년부터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2년간 면제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뭐 여담이 길었는데 뭐 이런 그 정보에 대한 얘기도 가끔씩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죠? 아무런 정보를 모르고 그냥 나는 그 필요도 없는 과목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까봐 하는 얘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자세한 거는 이제 상담원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시기 바라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신호 변환과 전송 제어 방식의 개요인데 신호 변환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또 이 그림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통신 개론, 데이터 통신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이 정보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조도에 대한 개념은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A4 용지 하나를 딱 꺼내놓고 이렇게 안 보고도 눈 감고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그림을 통해서 단말기, 그리고 전송 제어장치, 신호 변환기, 그리고 통신 제어장치 CCU, 그리고 컴퓨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고요. 또 지난 시간을 통해서 통신회선에 속하는 통신선로는 또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동축 케이블을 이용할 건지 또는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신호 변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통신회선이 어떤 통신회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 신호가 디지털 신호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이 디지털 신호를 이 전송로가 만약에 아날로그 전송로다. 그러면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전송로로 보내기 위해서는 신호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꿨다가 이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단말기로 보내기 위해서 단말기에서 받아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이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원래의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만 컴퓨터에서 보내는 정확한 데이터를 단말기가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나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기사친구나 네이버라는 주 컴퓨터에 접속했을 때 그 컴퓨터에 있는 어떤 자료가 여러분 집에 또는 여러분 손에 데이터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아날로그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래 이제 네이버에서 보내준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뭐 전화도 마찬가지고 또 뭐 동영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의 어떤 신호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지 결과물만 보는 거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신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고화질의 그런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빠른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이 내용이 재밌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의 원리,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뭔지를 잘 파악하면서 이제 첫 번째 화면부터 보도록 하죠. 자, 책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캡처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첫 번째에서는 이제 신호 변환의 개요를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신호가 어떤 신호가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개요가 데이터의 형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형태도 아날로그와 디지털 형태가 있듯이 신호의 형태도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목소리를 닮은 이렇게 파도를 치는 형태의 이런 신호를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라고 한다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사투리인가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all or nothing 뭐 이런 의미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위쪽 아니면 아래쪽 둘 중에 하나만을 나타내는 이런 각진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또 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높아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고 이렇게 이제 디귿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D자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쵸? 자,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모양 눈으로 보자마자 이건 아날로그 신호고 이건 디지털 신호다 이 정도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또 다른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방법 또는 이런 디지털 신호를 이런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방법,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3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신호 변환 시 모두 4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떻게? 2가지니까 우리가 0과 1을 나타낼 때도 4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죠. 00, 01, 10, 11. 그쵸? 그러니까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그 다음에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그러니까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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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털, 디지털.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신호를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 거고요. 아래쪽에 이제 용어 하나 나온 게 이제 변조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데 물론 지난 시간에 제가 다 설명드렸던 용어죠. 자, 변조라는 개념은 영어로 하게 되면 모듈레이션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변조인데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변조라고 해요. 자, 읽어보면 어렵게 말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 신호파 FS와 자, FC의 주파수를 가진 반송파를 결합시켜 FC 플러스 마이너스 FS의 전송 대역폭을 갖는 신호 F0T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상당히 말이 복잡하고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문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모듈레이션, 변조의 의미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겠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산업기사에서 99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이게 뭐냐라고 묻는 문제가. 그쵸? 그래서 FC가 뭔지 FS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F는 프리퀀시, 주파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신호를 바꿔주는 이런 형태를 무엇이랍니까?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기출 문제로서 문장을 한번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 뒤로는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말 나오면 변조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호 변환의 그 첫 번째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 또 뭐 디지털 신호가 뭐 0과 1을 통해서 플러스 볼트, 마이너스 볼트 이렇게 나와서 좀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상당히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정보처리라는 자격증은 수업을 들으면 너무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수업을 안 들으면 손도 못 대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한 50% 이상이에요. 그쵸? 개념을 알고 수업을 듣고 내용을 공부를 하면 너무너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그쵸? 만약에 수업을 듣지 않고 혼자 독학을 했다. 그쵸?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쵸? 자, 얼마나 쉬운지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의 개념은 원래의 신호를 그죠? 다른 주파수의 대역으로 변조하지 않고 전송하는 방식이다. 변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신호 자체를 아무런 신호 변환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단말기에게 보내는 방식이 바로 이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베이스밴드란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본 말이 있을 거예요. 베이스밴드랑 좀 비슷한 말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3번, 4번에 넘어가면 그죠? 자, 무슨 얘기가 있냐면 3번에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 다른 말로 아날로그 변조라고 하죠. 그죠? 자, 요거 지금 2번이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3번이 있어요. 그죠?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그리고 4번에 보면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면서 또 4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호를 변환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한단 말이야. 한 장 더 넘겨보세요. 한 장 더 넘겨보면 5번에 보면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밑에 괄호에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브로드밴드 변조 방식이다 적혀 있죠. 브로드밴드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본다고요?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면 그죠? SK 브로드밴드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SK 브로드밴드가 뭐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IPTV 그죠? KT에서는 올레드 TV, 옛날에 쿡 TV, 뭐 명칭이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집에 그 일반 케이블 방송으로 TV를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선을 연결시켜서 셋톱 박스를 하나 달아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채널을 거의 한 300개, 500개 되는 채널을 볼 수 있는 그런 TV, IPTV라 하죠. 그러니까 본방을 못 봤을 경우에 거의 한 30분 내로 그죠? 재방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TV가 IPTV라고 하죠. 인터넷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TV.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SK 브로드밴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죠? 처음 들어본다고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SK 간판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 브로드밴드가 뭐 하는 거야?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는 얘기가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원래의 신호는 디지털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이렇게 전송을 했다가 변환을 했다가 다시 여러분 집의 컴퓨터에 셋톱박스를 통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고화질로 여러분 집에 방송을 보내주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이 네 가지 신호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브로드밴드에 대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쵸? 그 브로드밴드 이전에 지금 우리가 이 첫 번째 화면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이스밴드는 신호 변환이 전혀 없이 원래의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주는 게 이 베이스밴드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개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보를 0과 1로 표시하고 이것을 직류의 전기 신호로 전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 자체가 역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디지털 신호 자체는 이렇게 위쪽 아니면 아래쪽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게 위쪽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래쪽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고 위쪽이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위쪽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위쪽 아니면 아래쪽 1 아니면 0을 나타내는 두 가지 신호만 이루어지는 게 바로 디지털 신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5과목을 쭉 공부해오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컴퓨터는 항상 디지털 신호로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고 재생해내는 거니까 디지털 신호의 기본 원리가 0과 1만 나타내는 이진수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가 바로 비트다. 비트의 의미는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다. 바이너리 디지트를 우리말로 하면 이진수다. 그러니까 1과 0만 나타내는 거다. 뭔가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베이스밴드 전송에는 일단 단유 NRZ와 복류 NRZ 나오는데 눈으로 보는 순간 아 이게 뭐야 또 약자도 나오고 엄청 어렵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NRZ의 약자가 Non-Return to Zero의 약자입니다. 약자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로로 리턴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RZ, 다음 페이지 RZ 나오겠지만 RZ는 Return to Zero라 그래서 0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요거 하나만 외워둡시다. NRZ는 Non-Return to Zero, 0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고 RZ는 Return to Zero로서 0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유라는 말과 복유라는 말 나오는데 단은 단수고 복은 복수잖아요. 단유는 한쪽 방향이고 복유는 양쪽 방향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 단유의 의미와 복유의 의미는 이쪽 그래프의 0을 기준으로 위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볼트, 마이너스 볼트라 했는데 이 그림을 감아보면 0을 기준으로 위쪽에만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얘는 0을 기준으로 위쪽도 올라가 있고 아래쪽도 내려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를 복류라 그러고 얘는 한쪽 극만 나타내기 때문에 단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단류네, 이거는 복류네. 그쵸? 금방 구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NRZ의 의미는 0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의 이 0은 그죠? 이 제로, 여기서 말하는 제로, 이 0은 이쪽 라인의 그래프의 중심에 이 0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0을. 자, 보세요. 자, 그림에서 1일 경우에 0일 경우에는 0 상태를 유지를 했다가 1일 경우에는 올라가 있어요. 그죠? 또 1일 경우에 올라가 있습니다. 0일 경우에 내려갔어요. 그쵸? 선생님 0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0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 페이지 RZ를 보면 알아요. 자, 단유 NRZ는 0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복류 NRZ도 0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류의 의미는 1일 때는 올라가고 0일 때는 완전히 마이너스 쪽까지 내려오는 게 복류입니다. 얘는 0일 때는 그냥 0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1일 때만 올라가는 거예요. 단유이기 때문에
음극선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만 기억하면 되냐면 단유와 복유에 대한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NRZ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3번과 4번은 이제 단유, 복유의 RZ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Z의 의미가 뭐냐? Return to Zero라 그래서 0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0으로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잘 보세요. 0으로. 자, 0으로 되돌아가는 원리는 0 상태에서 0을 유지를 했어요. 그죠? 0을 유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0 상태로 되돌아갔어요. 자, 여기서는 의미를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색깔을 조금 붉게 해서 보면 잘 보일까요? 1일 때는 올라갔잖아요. 그쵸? 1일 때 올라갔다가 다시 0 상태로 되돌아온 거예요. 요 부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원래는 1일 때는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리턴했다는 뜻이에요. 또다시 1을 만나면 올라갔다가 0으로 리턴했다는 뜻이고 0일 때는 0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0으로 다시 리턴했다는 얘기야. 1일 때는 올라갔다가 0으로 리턴했다는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이 0의 의미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0을. 이 0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그죠? 또 0일 때는 단유니까 올라가지 않겠죠. 내려가지도 않겠고. 그죠? 그리고 0 상태 유지하고 0으로 갔다가 0 상태 유지하고 1로 갔다가 0 상태 유지하고. 그쵸?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떨어지는 요 뒷부분, 요 부분들이 전부 다 return to zero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류 RZ도 한번 볼까요? 복류 RZ도 0일 때는 내려갑니다. 복류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갔다가 다시 어떻게? 0으로 리턴하는 부분. 이 부분이 0으로 리턴하는 부분. 자, 1일 때 올라갔다가 0으로 리턴. 1일 때 올라갔다가 0으로 리턴. 0일 때 내려갔다가 0으로 리턴. 1일 때 올라갔다가 0으로 리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RZ의 의미는 중간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0으로 리턴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그림을 보니까 RZ의 의미를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앞 페이지 한번 보세요. 앞 페이지 한번 보면 얘는 NRZ야. NRZ는 0으로 리턴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0 상태에서 그대로 0이고요. 1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RZ는 0으로 리턴을 해야 되는데 리턴하지 않고 1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 1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리턴하지를 않는다는 거야. 이 0으로 리턴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무슨 그림이냐라고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순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단유구나. 그죠? 0으로 리턴하는 부분이 없으면 NRZ구나. 0으로 리턴하는 부분이 있으면 RZ구나.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책에 나오는 베이스밴드 전송의 유형 방식의 네 가지가 단유 NRZ, 그리고 복유 NRZ, 그리고 단유 RZ, 복유 RZ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5번과 6번에 나오는 바이폴라 방식과 맨체스터 방식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폴라라고 하는 것은 양극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극성. 양극성이란 말은 역시나 극성이 플러스 극성과 마이너스 극성의 양극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극성을 의미한다고 해서 앞에 있는 복류에 대한 개념과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자, 어떤 차이인지 한번 보세요. 아까 앞에서 복류 같은 경우에는 1일 때 올라가고 0일 때 내려왔잖아요. 그쵸? 근데 이 그림을 감아보니까 1일 때 올라가는 것도 있고 1일 때 내려간 것도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1을 만날 때마다 방향이 양극화해서 바뀐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바이폴라는 양극성 방식이에요. 양극성. 보세요. 양극성 방식이니까 1일 때마다 자리가 바뀐다. 0일 때는 0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첫 번째 1을 만나는 순간 플러스 볼트로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1을 만나면 마이너스 볼트로 내려가요. 그리고 0이면 다시 0 상태를 유지하고 또 1이면 그 다음에 한 번은 내려갔으니까 한 번은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0 상태를 유지하다가 또 1을 만나면 그 전에 1이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는 내려가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1을 만날 때마다 극성이 바뀐다. 그래서 양극성이다, 바이폴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극성, 바이폴라의 반대는 뭐겠어요? 단극성이 있겠죠.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 단극성이라는 것은 유니폴라라고 얘기를 해요. 유니폴라. 그러니까 유니폴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역시나
바이폴라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1을 만날 때마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유니폴라 방식을 그림을 그려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0, 1, 1, 0, 1 이렇게 있으면 0일 때 0 상태 유지 그대로 해요. 1일 때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 1을 만나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그대로 0 상태 유지하고 그 다음에 1을 만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1을 만날 때마다 방향이 바뀌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아니라 1이 만날 때마다 한 번은 올라갔다 한 번은 다시 0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 이게 바로 유니폴라 형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쵸? 그래서 결국 유니폴라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바이폴라만 우리 책에서 소개돼 있는데 바이폴라 방식은 뭐다? 1을 만날 때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게 바이폴라다. 양극성이다.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시험에 나오는 문장은 신호 0에 대해서는 0V를 유지하고 1일 때는 양과 음을 교대로 표현하는 게 바로 바이폴라다. 어때요? 어렵습니까, 이게? 그쵸? 좀 우리가 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듣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개념 위주로만 이해하면 충분히 우리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번째,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맨체스터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신호 0에 대해서는 음에서 양으로, 1에 대해서는 양에서 음으로 상태가 변화한다. 말 속에 의미가 다 있죠. 자, 그림 보세요. 신호 0에 대해서는 음에서 양으로, 0을 만났을 경우에는 음에서 양으로 올라가고 1을 만났을 경우에는 양에서 음으로 내려가고 다시 1을 만났을 경우에는 1에서 양에서 음으로 내려가고 0을 만나면 음에서 양으로 올라간다. 자, 그런 개념이 바로 맨체스터라는 개념이에요. IEEE라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IEE.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제전기통신연합은 ITU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구는 ISO가 있다. 이런 거 배웠어요. 또 뭐 배웠죠? EIA, 미국 전자공업협회 이런 데서 우리가 뭐 그 DT와 DC의 접속 규격을 표준화시키는 어떤 뭔가를 명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뭐 V 시리즈와 뭐 X 시리즈 이런 얘기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뭐 지금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들어본 적 있다라고 하면 성공한 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IEEE도 마찬가지예요. 국제적으로 뭔가를 표준화시켜주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802.3에 보면 CSMA CD 랜에서 전송보로 사용된다는 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요. CSMA CD가 뭔지 또 랜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다. 요게 맨체스터에서 전송보로 사용되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요거는 이제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1에 대해서는 준위에서 저준위로, 그러니까 1에 대해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천위가 되고 또 0을 만나게 되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천위가 된다. 이 개념이 맨체스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7번째 CMA에 나오는데 이거는 몰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들여다봤을 때는 도대체 이 그래프 이것들이 뭐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개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쵸? 자, 좋아요. 우리는 그 첫 번째에 해당되는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또 다른 아날로그 데이터로 바꿔주는 신호 변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호 변환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아날로그 신호, 우리 인간의 목소리 같은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전송로로 보낼 때 사용되는 신호 변환기는 전화기다.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전화기. 그쵸? 자, 전화기는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물어볼까요? 전화기는 그 통신 방식이 단방향입니까? 양방향입니까? 전화기 양방향이죠. 양방향 중에서는 반이중 방식과 전이중 방식이 있었죠. 전화기는 반이중입니까? 전이중입니까? 그쵸? 전이중이죠. 반이중과 전이중의 차이점은 뭡니까? 반이중의 대표적인 예는 무전기죠. 무전기는 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한 사람은 듣고만 있어야 돼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전화기는 둘 다 동시에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싸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전화기는 아날로그 신호를 또 다른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신호 변환기인데 그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음성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듣는 거니까 전화기가 이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변환시켜주는 신호 변환기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파를 통해서 신호를 보낼 때 대표적인 게 바로 라디오 방송이에요. 그죠?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에서 라디오 DJ들이 또 라디오 아나운서들이 뭔가를 말을 하면 우리 인간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 그 신호가 여러분 집에 있는 라디오 수신기, 그죠? 라디오에게 방송이 나온다면 역시 인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날로그 신호를 보낼 때 그냥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그대로 날아가서 여러분 집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어떤 신호 상태를 갖다가 여러분 집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호 변환기 자체가 역시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용어 자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거예요. AM, FM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AM이나 FM 같은 경우에는 뭘 의미하는 거야? 라디오 주파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M의 의미가 Amplitude Modulation에서 Amplitude가 진폭이라는 뜻이에요. 진폭을 Modulation, 그죠? 변조한다는 뜻이고, FM은 F의 약자가 Frequency니까 주파수를 Modulation 한다. 주파수를 변조한다는 의미고요. PM은 Phase라 그래서 위상을 변조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책에 그림이 없지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진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진폭이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의미하는 거야. 그쵸? 진폭이 이렇게 작다가 크다가 이렇게 작다가 크다가 이게 진폭이에요. 그러니까 진폭이 작은 진폭과 큰 진폭, 그러니까 이 진폭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신호를 변환하는 게 바로 진폭 변조예요. 그러면 주파수 변조라는 건 뭐냐면 진폭은 똑같아요. 자, 주파수 변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주파수 변조라는 것은 주파수가 자, 진폭은 똑같이 그릴게요. 자, 이렇게 진폭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진폭이 이렇게 좁아져요. 이렇게 좁아지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지다가 넓어졌다가 이게 바로 주파수를 변조시키는 거예요. 그죠? 진폭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폭 변조가 AM이고 주파수 변조가 FM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라디오 방송에서는 AM과 FM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꼈나 모르겠지만 AM은요 진폭을 변조시키는 거니까 우리 인간의 목소리에 적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디오 방송 중에서 AM 방송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수다 떠는 방송, 그쵸? 말이 많은 방송이 AM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요. FM은 진폭은 똑같은데 주파수를 변화시킬 때는 주로 음악, 그 노래, 그 악기 소리, 그죠? 이런 부분들은 주파수에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FM 방송 같은 경우는 주로 DJ들의 말이 별로 없고 음악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FM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우리가 보통 FM은 좀 정확하다는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하죠. 진폭의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쵸? 정확하게 어떤 음색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FM에서 한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몰랐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AM, 그 라디오 AM 있고 FM 있지. AM이 뭔지, FM이 뭔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지금 어때요? 알았잖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쵸? 항상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느끼면 재밌다는 거예요. 따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쵸? 시험에는 별로 잘 안 나와요. 이 AM과 FM은. 실제로 나오는 건 이 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자, 위상변조라는 것은 일단 뭐 그림을 계속 그려봤으니까 위상변조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려 하다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올라가려 하다가 갑자기 다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신호를 우리가 위상변조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위상이 내려가려고 하다가 원래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가는 게 사라지고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거고 이 부분에서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위상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위상 변조라고 하죠. 엉덩이 그림 같아, 그죠? 자, 페이스. 자, 위상 변조, 페이스 모듈레이션, 변조 파형에 따라서 위상을 변조하는 거다.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너무너무 쉽죠? 키워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키워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앰플리튜드가 진폭이고 프리퀀시가 주파수고 페이스가 위상이라는 사실만 안다면 이 문제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쵸?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려와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한다.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각진 모양의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는 것의 첫 번째는 펄스 변조인데 펄스파의 진폭, 위상 등을 변화시키는 변조 방식으로서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종류가 많죠? 연속 레벨 변조 방식에는 PAM, PWM, PPM이 있고요. 불연속 레벨에서는 PNM, PCM이 있어요. 이 중에서 약자만 자세히 보세요. PAM의 이 A의 약자 역시 앰플리튜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폭이 되겠죠. 그 다음에 PWM의 W는 뭡니까? 와이드, 폭을, 그냥 단지 폭을 의미하는 거야, 폭을. 그 다음에 PPM의 P는, P가 뭐냐? 포지션의 약자, 그죠? 포지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불연속 레벨에서 PNM의 N의 약자는 넘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수를 나타낸다는 거고, PCM의 C는 코드, 그죠? 코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영어 약자만 기억하면 돼요. 이 종류가 만약에 연속 레벨의 종류가 아닌 것은 또는 불연속 레벨의 종류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묻는다면 요거 세 개, 요거 두 개를 여러분이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근데 거의 시험에 그렇게는 안 나오고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말들이 장황하게 문장으로 표현되면서 얘가 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답은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됩니까? 그런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불연속 레벨에 속하는 이 PCM에 대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PCM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한번 설명을 나가고 있는 거죠. PCM의 약자가 뭐다?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펄스의 코드를 변조하는 방식이다. 화상, 음성, 동영상, 가상현실 등과 같은 연속적인 시간과 진폭을 가진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PCM은 역시나 이번 5강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바로 이 PCM 변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별표 5개짜리입니다. 이거는.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페이지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펄스 코드 변조, PCM 코드 변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뭘 공부하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펄스 코드 변조 순서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방법의 펄스 보호 변조 방식은 어떻게 바꾸게 되느냐. 이제 그걸 지금 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이런 디지털 신호로 바꾸려고 그래요. 원리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자, 어려워 보이죠? 자, 그림 보니까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림만 보면 어려워요. 그죠? 근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 생각하고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하고 얼마나 다른지. 그렇죠? 너무너무 쉬운 얘기라고 하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만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아날로그 신호가 있다는 거죠. 이 아날로그 신호를 지금 디지털로 둔갑을 시킬 겁니다. 어떻게 둔갑시키느냐? 좀 어려운 얘기 할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미분, 적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통신에서 이 미분과 적분이 사용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통신을 하는 사람들 미분, 적분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미분, 적분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 미분의 원리와 적분의 원리를 이용해서 신호를 바꾼다는 거죠. 저도 사실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상당히 좋아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싫어합니다, 학생들이. 나는 정말 수학을 싫어했는데. 좋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어려운 함수, 미분, 적분, 통계, 확률 이런 것들을 수학 시간에 왜 배우느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너무너무 좋아했는 거야. 제 친구 중에서도 수학을 좋아했는 친구가 있어. 동창회를 갔어. 한 20년 만에 만났어요. 만나갖고 정말 오랜만이다. 정말 반갑다.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데 미분이나 한번 해볼까? 적분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사회생활에 쓸모도 없는 미분, 적분을 배우게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수학자예요. 그죠?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철학자예요. 그죠? 그거 아시죠? 그 왜 그러냐면 이 수학적인 논리와 물리적인 논리를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하게 되면 우주관이 보이고, 그죠? 우주관이 보이면 인간이 보이고요. 인간이 보이면 철학이 보입니다. 반대로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주를 생각하게 되고, 우주를 보게 되면 인간이 보이고, 인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과거와 미래를 내다보게 돼요.
철학자가 되는 거죠. 단지 철학자, 뭐 철학 이러면은 뭐 사주팔자보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는데 사실 사주팔자보고 이런 것들도 사실 통계학적인 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빅데이터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리엔테이션 강의도 말씀드렸고 오늘날은 수많은 데이터가 발생되는 시대죠. 그죠?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날씨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든 과정을 통계를 내어서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이 전생이 궁금하거나 그 내생이 궁금하다 그러면 현재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통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왜 미분적분을 했느냐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수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거는 미분을 통해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건데 여러분은 몰라도 되니까 제 얘기만 들으세요. 자, 보세요. 우리의 결론은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표본화 과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표본화. 샘플링 한다는 얘기죠. 이 곡선에서 샘플 값을 추출해내는 거야. 하나씩 따오는 거야. 여기서 하나 따고 잘 안 보이니까 좀 밝은 색으로 여기서 하나 따고 여기서 하나 따고 여기서 따고 이렇게 따내는 거예요. 여기서 따고 수치를 따내는 거죠. 수치를 따내다 보면 그죠? 수치를 따내다 보면 아, 요 값은 얼만가, 요 값은 얼만가, 요 값은 얼만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안 찾아도 돼요.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예를 들어서 1이고 이 값이 뭐 2.3이고 이 값이 만약에 3.4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추출해낼 수 있겠죠. 그 단계가 바로 표본화라는 단계라는 거예요. 표본화라는 단계. 그럼 이 표본화 단계를 통해서 이 값들을 이렇게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값이 3.4가 되고 이 값이 2.5가 되고 이 값이 뭐 1.2가 되고 이런 식의 임의의 값들이 추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다? 표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곡선 그래프에서 임의의 값을 따내는 과정, 샘플링하는 과정. 이게 바로 표본화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PCM 변조 순서의 첫 번째 단계가 표본화고 그 표본화 단계에서는 값들을 표본화시키는 거, 값을 따내는 과정이 표본화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 그래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여준 것은 의미를, 개념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넣어놓은 거지. 그쵸? 이 그래프 자체를 이해를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는 표본화가 뭐다? 값을 뽑아내는 거.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뭐냐면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 순서가 순서만 갖고 별표를 한 4개를 쳐도 되겠어요. 표본화 다음에 양자화 다음에 부호화, 표양부, 과거에 그 개그맨 중에서 표인봉 이사치고죠. 표양부 외우세요. 순서를.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한 단계가 더 있긴 합니다. 다시 원래로 되돌리는 거. 복호화라는 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복호화라고 해서. 그래서 표양부복 이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표양부복. 이 순서는 역시나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야 뭐야 표본화, 표양부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야. 표본화 단계에서 하는 일이 뭐다? 아날로그 그래프의 임의의 값을 표본화시키는 단계다. 추출하는 단계다. 그 값은 이런 식으로 소수로 되어 있는 값이 추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신호 파형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검출해내는 단계다. 일정 시간이 지나는 단계에서 일정한 값을 검출해주는 단계다.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표본화 주파수에 대한 어떤 공식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의미하는 바, 표본화가 의미하는 바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읽어는 볼게요. 샤논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샤논의 공식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샤논이라는 사람이 표본화 이론을 만들었고요. 이 표본화 이론을 어떤 신호 FT가 가지는 최고의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채집하면, 요 2배 이상 요것도 하나 체크를 해두세요. 별표 1개 정도 할게요. 2배 이상으로 채집하게 되면 채집된 신호는 원래 신호가 가지는 모든 정보를 표현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표본화에서 채집을 할 때는 이 그래프에서 임의의 숫자를 채집을 했잖아요. 그죠? 채집을 하게 되면 얘가 만약에 1.3이다.
그럼 1.3이라는 값을 추출을 했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얘를 2배로 튀겨서 2.6이라는 값으로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2.6이라는 값으로 사용해야만 원래 이 신호에 들어있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요 2배라는 말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프상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값은 얘가 1.2고 얘가 2.3이지만 실제로 표본화 과정에서 추출해낼 때는 얘를 2배로 튀겨서 1.2를 2.4로 2.3을 4.6으로 이렇게 2배로 튀겨서 추출해 나가는 단계다. 요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에 표본화 횟수는 2 곱하기 최고 주파수가 되겠고요. 표본화 간격은 표본화 횟수분의 1이라는 거. 요거는 방금 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밑에는 표본화 간격은 표본화 횟수분의 1이다.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표본화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표양부의 양자화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양자화는 도대체 뭐 하는 과정이냐? 양자화. 양자화는 뭐 하는 과정이냐? 표본화에서 얻어진 신호, 그 수치 있죠. 2배로 튀겼던 뭐 2.4, 3.6, 4.8 이런 신호 있죠. 그런 신호를 평준화시키는 단계다. 평준화시키는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꿀 거잖아요. 그럼 그 숫자 자체가 소수점으로 막 나와 있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소수 이하를 다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바꿀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에서는 양자화기를 통해서 양자화 간격과 양자화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추출했는 이 값이 만약에 얘가 2.4다. 얘가 뭐 4.8이다. 얘가 6.3이다. 예를 들어서 그쵸? 그럼 이 값을 뽑아낼 때 얘를 어떻게 뽑아요? 소수예를 그냥 버려버려서 2라고 그냥 뽑아내죠. 얘는 4라고 뽑아내죠. 얘는 6이라고 뽑아냅니다. 6. 이렇게 뽑아내는 단계를 우리가 양자화라고 합니다. 양자화. 표본화를 통해서 추출했는 그 값을 소수예를 버리면서 정수 형태로 만들어주는 단계를 양자화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죠? 그럼 이렇게 정수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 표양부에 부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양자화에서 만든 예를 들어서 2, 4, 6이라는 이거를 부호화 단계에서는 어떤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얘를요, 이진수로 바꾸는 거야. 이진수로. 얘를 이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진법 강의 시간에 배웠잖아요. 얘를 이진수로 바꾸면 그냥 세 자리로 BCD 코드로 바꿔볼게요. 세 자리로 바꾸면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니까 2 하나 0 필요 없고 4 필요 없죠. 자, 얘는 4 하나, 2 하나, 1 하니까 4 하나, 2 필요 없고 0 필요 없어요. 얘는 4, 2, 1에서 4 하나, 2 하나 필요하고 0 필요 없어요. 이게 이진수로 바꿨죠. 이거 디지털 신호로 어떻게 표현해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뭐 단류든 복류든 RZ든 NRZ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0은 아래쪽, 1은 위쪽. 이렇게. 결국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쵸?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표양부를 열심히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 아날로그 신호의 일정 수치를 뽑아내는 표본화 단계를 거쳐서 그 뽑아낸 수치를 정수화시켜서 양자화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이렇게 이진수로 만들어서 부호화시키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뀐다. 뭘 과정으로? PCM 변조 과정을 통해서. 그쵸? 이게 끝이에요. 그쵸? 자, 양자화 레벨 읽어볼게요. 양자화 레벨. 양자화를 시킬 때는 이 양자화 간격과 양자화 레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자화 레벨의 의미는 PAM 신호, 다시 말해서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펄스 진폭 변조의 다시 말해서 표본화에서 검출된 그 신호를 부호할 때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레벨이다.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과정을 만들어주는 이게 양자화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 이거를 다시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이진수를 만들어낸 단계, 이 단계가 양자화라면 그죠? 이렇게 이진 부호를 다시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이게 부호화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결국 양자화에서 하는 일은 표본화에서 만드는 이런 소수로 된 이런 수치를 정수화시켜서 이진부호로 만드는 단계까지를 양자화를 한다면 이 이진부호를 신호로 이렇게 바꿔주는 단계가 부호화다.
양자와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그쵸? 자, 양자와 레벨에 대한 개념 아시겠죠? 그러면 양자와 레벨이라는 것을 공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2의 표본당 전송 비트를 지수중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시험에 한 번인가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이것도 같이 공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 표본화와 양자화에 대한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요.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표본화가 뭐냐, 양자화가 뭐냐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많이 출제가 되니까 개념 이해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그 앞페이지에 다시 보시게 되면 기출 그 내용 표시가 쭉 돼 있잖아요. 많이 표시된 부분이. 그러니까 펄스 코드의 변조 순서에 가장 많이 표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도 표양부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를 반드시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호화 볼게요. 부호화. 그래서 부호화는 뭐다? 펄스 진폭의 크기를 디지털 양으로 변환하는 거니까 펄스 부호의 크기가 뭐야? 2, 4, 6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걔를 이진수로 바꾼 상태에서 그쵸? 011, 011 이렇게 돼 있으면 그 011을 디지털 신호의 각진 모양으로 바꿔주는 단계가 부호화다. 엔코딩 단계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부호화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를 부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신호를 동기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신호의 에러를 검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호의 잡음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노이즈라는 게 많이 생기게 되면 그 신호가 찌그러진다든가 내가 원하는 정확한 신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잡음 같은 것도 감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저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디지털 신호를 보호하는 이유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복호화라는 게 있었죠. 복호화는 디코딩입니다. PCM 신호를 PM 신호로, 그러니까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되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 5번까지의 단계, 4단계, 표, 양, 부, 복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표, 양, 부, 복. 그죠? 순서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에 델타 용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델타 변조라고 하는 것은 펄스 코드 변조의 하나로서 입력 신호를 표본화해서 바로 앞에 표본치와 진폭을 비교했을 때 입력 신호가 크면, 입력이 크면 1로 출력하고 입력 신호가 작으면 0으로 출력하여 한 비트의 디지털 보호를 만들어주는 그런 변조 방식을 우리가 델타 변조로 한다.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용어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네 번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어서 5번째로 넘어가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브로드밴드를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는 우리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꿨어요. 이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 오늘날 가장 많이 쓰는 브로드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음악도 듣고 동영상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한다는 것은 그 방송국에서 제작한 모든 컨텐츠는 디지털 형태의 컨텐츠예요. 그죠? 그 디지털 형태의 컨텐츠를 우리 집에서 받아 볼 때는 역시나 디지털 그대로 봐야 되는데 중간에 전송로 자체가 아날로그라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줬다가 그 아날로그를 다시 원래의 디지털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브로드밴드 변조 방식의 종류 3가지를 역시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브로드밴드 변조 방식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자, 외웁니다. 첫 번째가 ASK, 두 번째가 FSK, 세 번째가 PSK.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QAM이라고. 자, 첫 번째가 ASK. 자, ASKA는 앰플리튜드. 그죠? 색깔을 좀 바꿔서 앰플리튜드 시프트 킹이라고 그래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진폭 편의 변조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FSK, 세 번째가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나오지만 PSK, 그 다음에 네 번째가 QAM. 이렇게 4가지를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돼요. 우선 외우는 방법 첫 번째가 ASKA는 진폭이에요. 앰플리튜드예요. 진폭이라는 말. 그죠? 요거 키워드로 외워주시고 FSK의 F는 프리퀀시 주파수니까 주파수를 키워드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뭘로 외운다? 위상. 위상을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QAM은 진폭 플러스 위상입니다. 진폭 플러스 위상 요거 외워주시면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ASK, FSK, PSK, QAM 네 가지. 그 중에서 또 구별하는 방법은 ASK부터 할게요. ASK의 속도가 뒤에 페이지 나오니까 보세요. 1200에서 2400 bps 사이입니다. 자, 요거를 일단 외워두시고 FSK는 ASK에 비해서 좀 별로 안 좋아요. 저속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 했었죠. 주파수 나면 별로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죠. 얘를 기준으로 얘는 1200 bps 이하입니다. 이하. 그러면 이 PSK는 진폭보단 좋은 거예요. 얘는 2400 bps 이상이에요.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QAM이라는 것은 9600 bps 정도의 고속이 나온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제일 안 좋은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FSK 1200 bps 이하, 그 다음에 ASK 1200에서 2400 사이, 그 다음에 PSK는 2400 이상, 그 다음에 QAM은 9600 bps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거 반드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동기식과 비동기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자, 동기식과 비동기식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렇죠. 동기식이 좋죠. 비동기식이 별로 안 좋아요.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 여기서 갖다 붙일 때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각각 갖다 붙여라. 그러면 FSK가 1200 이하니까 얘가 비동기식에 주로 사용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PSK 얘가 동기식에 주로 사용이 돼요. 얘는 1200에서 2400 사이니까 딱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위상 편의 변조는 2400 이상 동기식에 사용되고 위상을 변조하는 거고, FSK는 1200 이하의 저속이기 때문에 비동기식에 사용한다. 지금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설명 다 했어요. 그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진폭 편의 변조, 주파수 편의 변조, 그리고 주파수 편의 변조 밑에 나오죠? 여기 있네요. 그쵸? 비동기식 변복조기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죠? 자, 요거 잘 정리해 두시면 이 부분은 모두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위상 편의 변조라고 하는 것은 위상을 편의해서 변조한다는 의미고요. 이진수 형과 이를 각각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진 신호로 변조한다는 거. 위상이라는 말을 키워드에서 찾으면 되고, 반송파로 사용하는 정연파의 위상의 정보를 실어 보낸다는 말. 요 말이요. 사실 이 말 대신에 여기는 이 위상이란 말 대신에 여기에 주파수가 들어가면 답은 FSK가 되는 거고, 여기에 진폭이라는 그 문장이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답은 ASK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반송파로 사용되는 정연파에 진폭의 정보를 실어 보내면 ASK, 주파수의 정보를 실어 보내면 FSK, 그 다음에 위상의 정보를 실어 보내면 PSK가 된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문장 볼까요? 그래서 동기식 변복조기에 주로 사용된다. 동기식이 바로 뭐다? PSK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거 빨리 여러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FSK, ASK, 그 다음에 PSK, 그 다음에 QAM. 자, 이렇게 네 가지. FSK는 1200 이하, ASK는 1200에서 2400 사이, 얘는 2400 이상, 얘는 9600. 자, 이렇게 잡아놓고, FSK는 느리니까 비동기식에 사용되고, PSK는 동기식에 사용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빨리 적을 수 있으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이 QAM에 대해서는 또 계산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에서 거의 계산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이 QAM 부분은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QAM은 진폭과 위상을 합한 거기 때문에 이름하여 진폭 위상 편의 변조라고 합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이 9600 bps의 속도 요거. 그죠? 일정 진폭 및 위상을 상호 변환하는 거고, 여기 이 말 또 나오잖아요. 반송파에 위상과 진폭을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거. 4개의 위상과 2개의 진폭으로 한 번의 비트가 전송 가능한 방식이다. 자, 계산 문제가 유일하게 나온다 그랬죠? 한번 볼까요? 자, 계산 문제가 어떤 문제냐? 자, 진폭 위상 변조 방식의 위상 진폭의 다른 전송 비트 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4위상이면 2의 2승이에요. 2의 2승이 4니까 4위상이면 2의 2승을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2의 2승이니까 몇 비트야? 2비트라는 거야. 2의 2승이니까 2비트. 자, 2진폭은 2의 1승이
2이기 때문에 2의 1승을 2진폭이라 하고 2의 1승은 몇 비트야? 1비트예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한 번에 전송할 수 비트 수는 2비트 플러스 1비트에서 총 3비트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보다는 제가 그 문제를 한번 즉석에서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즉석에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자, 여기가 좀 빈 공간이 있으니까 자, 빈 공간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죠. 원비트, 모노비트라고 하는데 원비트 그리고 디비트. 자, 기억 나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몰라도 아, 이거 들어본 적 있다, 배운 적 있다 이 생각 나야 됩니다. 디비트, 그 다음에 트리비트, 그 다음에 쿼드비트. 이거 그 보호의 속도와 변조 속도 얘기할 때 보호의 속도와 BPS 얘기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원비트는 곱하기 1을 하라, 얘는 곱하기 2를 하라, 얘는 곱하기 3을 하라, 얘는 곱하기 4를 하라. 기억나시죠? 그쵸? 물론 그 문제에서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2400 통신 속도가 2400 보호일 때 디비트를 사용하면 BPS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400이라는 숫자 나왔고 디비트 나왔으니까 디비트는 곱하기 2니까 BPS 구하는 방법은 4800 BPS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얘가 만약에 BPS야. 2400 BPS고 디비트를 사용할 때 보호를 물었을 경우에는 나누기 2를 하면 된다 그랬죠.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었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쵸? 4위상일 때. 그러니까 이 4위상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냔 말이에요. 비트 수가 얘가 1비트란 말이야. 그래서 곱하기 1인데 얘는 2의 1승을 나타내는 거고 얘가 2의 2승을 나타내는 거고 얘가 2의 3승, 얘가 2의 4승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4위상을 나타내는 말은 2의 2승의 값이 4기 때문에 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얘는 2의 1승이 2기 때문에 얘는 2위상이 되는 거고 얘는 2의 3승은 얼마야? 8이죠. 그러니까 8위상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의 4승은 16이죠. 그죠? 그럼 얘는 16위상이 되는 거야. 자, 말을 어렵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맞출 수 있죠. 2400 보호일 때 디비트 사용하면 BPS가 얼마입니까? 하면 4800이라고 맞출 수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안 나오고 이 말 대신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4위상일 경우 이렇게 4위상일 경우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보호의 속도가 2400이고 디비트를 가르쳐주고 BPS를 물으면 곱하기 2를 하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디비트란 말 대신에 이 말이 나온단 말이야. 이 말이 나오게 되면 얘는 곱하기 4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4는 2의 2승이란 말이에요. 2의 2승은 2비트란 얘기예요. 그러면 4위상이란 말이 나오면 역시나 곱하기 2를 해서 4800이 답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얘랑 연계해서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다시 봅니다. 디비트란 말 또는 4위상이란 말 나오면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트리비트라는 말과 8위상의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면 곱하기 3을 해야 되고 쿼드비트와 16위상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곱하기 4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시험 문제에서 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잘 보세요. 자, 1200 보호가 있습니다. 속도가. 자, 얘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 4위상 그리고 2진폭일 때 BPS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200 보호다. 4위상이다. 4위상이면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근데 4위상에다가 진폭이 2배로 튀어졌다는 얘기니까 이거 2개 곱하면 얘는 뭘 의미하냐? 2, 4, 8위상이 되는 거예요. 8위상. 8위상이 된다는 얘기는 곱하기 3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1200 곱하기 3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자, 모든 문제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이와 관련된 통신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는 여러분 다 풀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앞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쵸?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만 기억한다면 보호와 BPS 간의 통신에서 나오는 유일한 계산 문제는 여러분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쵸?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자,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4위상 이진폭이 3비트라는 의미가, 그죠? 3비트라는 의미가 바로 요 말입니다. 4위상 이진폭.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8위상 이진폭. 28이 16이죠. 28이 16이니까 16은 2의 4승이니까 얘는 4비트를 의미하는 거고 16이상 이진폭은 16 곱하기 2하면 32예요. 그죠? 32는 2의 몇 승이야? 2의 5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5비트가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위상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4위상 2진폭이니까, 그쵸? 위상이 있는데 진폭이 2배로 튀어졌으니까 얘는 3비트를 나타내는 거고, 그죠? 4비트, 5비트를 나타낸다.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뭐냐라고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쵸? 이거를 이용해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보호와 BPS 간의 계산 문제 정도를 풀 수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AM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다음 페이지 6번째로 설명되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건데 어디에 쓰입니까? 신호 변환기로 뭐로 사용이 되죠? 그쵸? 이 DSU 이용한다는 거.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죠? 우리가 신호 변환기 앞에서 4가지 배웠습니다. 그죠? 전화기, 아날로그를 아날로그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코덱,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모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DSU가 디지털을 또 다른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죠. 오늘날은 대부분이 전송 선로 자체가 지하에 매립된 광섬유 디지털 케이블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보내는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광 케이블의 디지털 전송로로 보냈다가 다시 여러분 집에 디지털 컴퓨터에 디지털로 보내주는 그런 방식에서 오늘날은 DSU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용어 문제가 이제 변복제에 대한 개념을 또 한 번 용어로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밑에 넣어놨는데요. 변복제의 개념, 변조가 뭡니까? 모듈레이션. 복조가 뭡니까? 디모듈레이션. 그죠? 우리말로 하게 되면 변조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고 복조는 그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원래의 디지털로 바꿔주는 게 복조가 된다. 자, 개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신호 변환이라는 3.4단원을 공부하면서 시작하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느낌이 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 듣고 나니까 할만하죠.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 개념 반드시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전송 제어 방식 요거 하기로 했으니까 순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요 페이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전송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를 하는 부분이 자, 앞부분에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통신 회선에서 이 부분에서 신호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신호 변환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컴퓨터하고 단말기하고 통신을 할 때 전송계에서 이 전체 전송을 좀 제어, 컨트롤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전송 제어 방식,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전송 제어 방식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정의가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입출력 제어, 동기 제어, 오류 제어, 회선 제어, 흐름 제어 등을 수행하는 게 전송 제어의 개요고 정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이 전송 제어 프로세스의 순서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순서의 이 부분, 여러분들은 이 순서를 외워야 돼요. 회선 접속, 링크 설정, 메시지 전송, 링크 종료, 회선 절단. 이 순서 외우는 게, 이 순서 묻는 문제가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됐었어요. 순서만 외워주면 돼. 이렇게 외워볼게요. 회선 접속, 링크 확립, 메시지 전송, 링크 절단, 회선 절단. 자, 나비 모양으로 한번 외워볼게요. 우리가 목적은 뭡니까? 메시지 전송이 목적입니다. 그죠? 메시지 전송인데 양쪽 끝에 회선이에요. 회선을 연결하고 마지막에 회선을 절단하면 돼요. 중간에 링크예요. 링크를 확립하고 링크를 절단하면 돼요. 가운데 뭐야? 메시지. 회선 연결, 링크 확립, 메시지 전달, 링크 절단, 회선 절단. 외울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이 순서라. 회선 접속, 링크 설정, 메시지 전송, 링크
절단, 해제, 그 다음에 회선 절단, 이 순서.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회선과 링크의 차이점은 이 회선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링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데이터 통신의 회선 접속에서, 회선 접속 뭐야? 물리적인 접속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데이터 통신의 회선 절단, 물리적인 접속을 절단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링크의 설정은 논리적인 경로를 구성하는 단계고, 링크의 종료는 논리적인 경로를 해제하는 단계다. 데이터 메시지 전송 부분은 데이터를 전송 측에, 수신 측에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 순서를 묻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쵸? 이 순서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수업 시작 전에 이 순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이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딱 들여다보니까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이 되게 복잡하고 엄청 어렵게 보여요 라고 얘기하지만, 역시나 다음 시간에 수업을 들어보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신호 변환에 대한 개념 가장 중요했고요. 그 중에서 PCM 변조 과정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했던 BPS와 보호와의 관계에서 통신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시간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 6강의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과 또 에러에 관련된 얘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쵸? 저만 재밌나? 항상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고요. 자, 재밌게 수업을 들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